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무더위에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아버지의 월급과 자녀의 수학 성적,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최근 OECD에서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른바 방정식과 불평등이라는 보고서인데요. 특이한 건 한국이 소득 불평등과 수학 성적의 차이에서 높은 수준의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교육 없이는 현재 수학 교육을 따라가기 힘든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확인해 보겠고요. 요즘 유일하게 정부만 호황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가게는 쓸 돈이 줄어들어가는데 정부의 월급격인 세금 많이 거쳤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이 돈도 언제 줄어들지 모르는 위태로움이 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 7월 12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12조 7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원이 더 거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세수 상황이 좋아지면서 관리재정 수지 적자도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올 한 해 걷겠다고 한 목표 금액 중 절반 이상이 5월 이내에 다 거쳤고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세금이 더 이상 거치지 않는 세수 절벽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세금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관련해서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스갯소리가 정부만 호황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말이죠.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5월 기준으로 세수가 19조나 더 거쳤다고 하는데요. 네. 경제 성장률, 대내외적 상황 이런 것들 보면 세금이 어떻게 늘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네. 이 세수가 왜 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네. 이게 또 혹시 정부의 단기 부양책에 따른 효과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세금은 올해 경기가 좋으면 세금은 올해 들어오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는 1년 단위로 해서 세금을 걷고 네. 12월 말까지의 실적을 그 다음 연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이나 올해나 경기가 별로 좋아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들어왔을까?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첫 번째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자꾸 어렵다, 전망치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스스로 경비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인원도 줄이고 해외 경비도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익이 쌓여 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소극적인 경영을 한 결과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쌓여서 법인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인데요. 네네.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되면 수출 업체들한테는 원자재 구입할 때 들어간 부가가치세 10%를 환급을 해줍니다. 네네. 근데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네. 환급액이 줄어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금이 덜 들어야 될 것이 거꾸로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 창고에 많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2015년도에 잠깐 반짝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를 좀 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판 거래가 조금 늘어서 거기와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하나 비정상적으로 가계 소득이 증가가 돼가지고 세금이 늘었다면 모두가 박수 칠 일인데 네. 정작 기업이나 가계 소득은 이건 어려운데 정부만 세수가 들어온 꼴이 되었습니다. 예.
자, 기업은 허리띠를 바짝 졸랐더니 이익이 늘어서 세금을 좀 더 내게 됐고 네. 또 수출이 잘 되는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될 세금이 안 나가서 세금이 곳간에 쌓이게 되고 네. 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또 잠시 부동산 경기 반짝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었고 지금 이 세 가지 원인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우려되는 게 정부가 5월 이내에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뭐 작년에 대한 대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 하반기를 앞두고 굉장히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우는 사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하반기에는 세수 절벽이 된다. 즉 앞으로 내리막길만 남았다. 이런 걱정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5월까지 예상치보다 세금이 더 거두어서 더 거쳐서 추가 경정 예상을 편성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꾀하자. 네네. 이게 아마 정부의 하반기 경제 재정 운용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하도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세금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니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빚 없는 추경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제 생각은 일단 세수조차 좀 지나봐야 얼마가 더 들어올지를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6월 말일까지는 개인 자영사업자 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요. 예, 네.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고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세 수입이 예상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대외적인 요건으로서는 브렉시트가 있고 네. 더 지금 아무도 지금 예측을 하지 못하는 이 사드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중국에서 어떤 그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세수의 증가 요인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네네. 이러한 점은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데 정부에서는 종전과 달리 세수가 늘어오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 방점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네.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13년 만에 빚 없는 추경 편성이다. 이런 게 기사 타이틀로 나올 만큼 정부가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국회로 눈을 돌려보면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이게 일몰제였는데 계속 연장이 되어 왔죠. 네. 또 소득세 감면 규정에 대한 신설 같은 것들 이런 조세특례 제한법들이 대거 제출됐습니다. 지금 15건 정도 올라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하반기 세수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합소득세라든가 부가가치세 확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또 경기 변수들 고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집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들도 막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움직임들 보면 좀 걱정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 정부는 사실 참 재정 건전성에 관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정부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총 재정 적자가 한 10조 원 났고요. 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98조 원 정도 재정 적자가 났는데 네네. 현 정부 3년 동안에 벌써 95조가 넘었습니다. 현재 재정 적자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기 5년 동안에 지나가면 제가 볼 때는 100조 원이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이걸 갚아야 하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현 세대가 잘 살자고 이 국가 재정 부채를 자식들 세대한테 짐을 떠넘기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현재 비과세를 폐지한다든지 감면허 축소 등을 통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뜻은 초질관 지켜져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써부터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조세특례 제한법들을 개정을 해서 가면 갈수록 비과세 감면이 폐지가 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오히려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즉 재정 적자를 막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처럼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고 하면 당장 사실은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대중들은 내가 세금을 내는 것보다 안 내는 걸 더 좋아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세금을 걷지 않는다가 아니라 세금을 적당한 복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는 곳에 쓰고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은
확보를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목표를 지금 충족해야 되는데 엇박자를 타고 있다 이런 네,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연장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런 일몰제는 뭐 선거가 다가오거나 해도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아주 뭐 간결하게 이거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뭐 폐지할 건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펼치던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근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건 상대적인 공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2013년도에 소득세를 소득공제 제도를 두었다가 네. 세액공제로. 2014년도에 세액공제로 바꾸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세금이 늘어나는 계층이 근로소득자 계층입니다. 네. 심지어 그 축액이 10조 원 이상으로 증세가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왜 근로자들만 가지고 증세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정부는 증세라 하면 세율을 인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 증세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네. 근로자들한테 조세 저항을 두 차례나 맞았지요. 반발이 컸습니다. 세금 폭탄 얘기 나왔고요. 컸었죠.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그건 폐지하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것은 법인세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내야 될 것인가 네. 하고 질문을 돌려보면 지금 현재는 법인이 세금을 더 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총 세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볼 때 소득세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그 법인세라든지 부가세는 겨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소득인데 왜 소득세만 부담을 증가시키고 법인세는 줄여야 되느냐? 이 답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네. 있기 때문에 아까 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는 요것을 같이 검토할 필요는 있다. 네. 소득이 있는 자 간의 공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일몰제 법안의 어떤 합리적인 폐지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의 형평성, 지난 연말에 터졌던 연말정산 파동이라던가 혹은 뭐 세금 폭탄 논란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형평성 조율 차원에서는 아직은 좀 여지가 있다는 네, 맞습니다. 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봉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중간소득자나 연봉 6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중에서도 면세 혜택을 받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아주 단순하고 합리적이고 명료한 원칙 같은 것들이 없다라는 불만들이 더 커지고 논란만 확대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예. 세무 전문가신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소득세는요. 소득세법에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도록 소득세법의 일조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차별적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자가 1,6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52%만 세금을 내고 48%는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건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에서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6%를 내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또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따라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지만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에서 최저 생계비를 초과한 금액을 받는 자의 경우에는 네네. 약간의 부담감은 없지만 만 원 이상이든 약간의 상징적인 소득세 세금을 내야 된다. 네. 이름하여 법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최저 한세를 네. 도입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세금 부담이 되면 안 되겠지요. 네. 자,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에 있어서는 뭐 엄격하게 이 국가의 의무인 만큼 잘 하되 오히려 세금을 쓰는 부분을 더 합리적이고 또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생깁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자, 매일매일 경제 탐구 생활 통해서 경제 용어도 배우고요. 이슈도 따라가 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입니다. 고고도 방위 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인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경제 제재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 저희 어제 인터뷰로도 보내드렸습니다. 2000년 중국산 마늘 파동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관세와 무역에 대한 협정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이것의 회원국인 만큼 섣부른 조치, 눈에 띄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는 이 국제기구 무엇일까요? 1995년 설립됐는데요. 기존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이었던 선진국 중심의 무역협정 GATT, 가트라고 했었죠. 이 GATT를 보완해서 공정한 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세계 경제 발전의 보탬이 되고자 설립된 기구입니다. 현재 16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고요. 각 나라 사이에 경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을 고치도록 감시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 경제와 무역에 관련된 이 국제기구 알파벳 3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정답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일본 열도의 최남단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이곳에선 오하이오 대신 하이사이 하고 인사합니다. 일본 속의 또 다른 일본 오키나와 대한항공이 주 7회 신규 취향으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은 내려갈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국 평균 분양가가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해외여행자 급증하고 있는데요. 항공기 이용하시다 보면 피해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경제톱 뉴스 이데일리 권서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아파트 분양 가격 평당 1,000만 원 넘어섰네요. 네, 올해 분양 열기 참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오르면서 아파트값 상승으로도 이어졌는데요. 부동산 124의 조사를 보니까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018만 원을 기록해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 전국 아파트 분양 가격은 2008년 이 3.3제곱미터당 1,083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에 내리막길을 걸었거든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데다가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위축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에는 84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다가 2013년 956만 원, 그리고 2014년에는 939만 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작년에 986만 원으로 상승한 뒤에 올해 1,000만 원을 다시 돌파한 겁니다. 예, 당연한 얘기겠지만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가장 높겠죠? 네, 맞습니다. 올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자이라든가 강남구 개포주공 2단지 같이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일반 아파트 기준으로 최고가를 경신했잖아요. 네네.
그만큼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158만 원으로 올해 들어서 2천만 원대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2008년 평균 2,171만 원을 기록한 이후에 8년 만에 처음인데요. 네. 서울 다음으로는 대구가 1,220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요. 부산, 경기, 인천까지 해서 총 5개 지역 분양가가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네. 대구시 경우에는 수성구 범호동 일대에 4개 아파트가 분양이 됐는데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대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해운대 LCT가 고가에 분양이 되면서 분양가가 1,232만 원까지 취소했는데요. 올해에는 1,104만 원으로 좀 내렸습니다. 자, 아파트에 대한 인기 때문일까요? 분양가도 이렇게 높아졌고 또 정부가 대출도 까다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규제도 만들어놨는데 분양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이쪽은 좀 뭐랄까요? 활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사실 3분기에는 휴가철이 있어서 어찌 보면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올해 3분기 분양시장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3분기 전국 분양 물량이 10만 6,122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양 물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 10만 6,190가구에 비해서 68가구 정도 적은 수준입니다. 올해 전체 예정 분양 물량 중에서 대략 한 28% 정도가 이제 3분기에 분양될 예정인데요. 네. 부동산 114가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에 연간 분양 물량 중에서 3분기가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올해가 최고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정부가 중저금 대출 규제에 나섰고 여기에 제외 변수들도 좀 악재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분양시장에도 약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좀 앞당기면서 3분기에 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파트 분양시장 무슨 바람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또 어떻게 진행될지 나중에 전해주시고요. 해외여행 가는 분들 많이 늘었습니다. 항공기 이용 많이 하는데 종종 항공기에 탑승을 못하거나 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네, 가끔 오버부킹이라고 하죠. 항공사들이 취소표가 발생할 것을 고려해서 항공권을 비행기 좌석보다 더 많이 판매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취소표가 안 나올 경우에는 운 좋게 한 단계 높은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지만 네. 운이 나쁠 경우에는 아예 해당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다른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대체편을 제공하고 보상을 해주는데 그 기준이 좀 제각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국내선의 경우에는 대체편을 제공할 때는 운임의 20%, 대체편을 제공하지 않을 때는 비행기 값을 환불해주고 해당 구간 항공권을 배상해줘야 됩니다. 네. 또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대체편 제공 시에는 $100, 대체편 제공하지 않으면 운임 환급가 $400를 물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수화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항공사는 국제조약과 국내법보다 책임 한도를 낮출 수 없도록 했는데요. 네. 이 배상 한도가 약 182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승객이 탑승한 후에 이륙하지 않고 이제 공항에 대기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앞으로는 국제선은 4시간, 국내선은 3시간 이상 대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시간 이상 이착륙이 지연이 될 경우에는 음식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고요. 또 30분마다 지연되는 이유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이제 승객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또 국내 출발 항공편이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이 될 경우에는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예,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혼밥, 혼술 이렇게 혼자 소비하고 또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좀 그런 편이죠. 소비에서도 좀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좀 낯선 단어기도 한데요. 네. 혼영족은 혼자 영화 보는 이들이 많아요. 혼영족 전 처음 들어봅니다. 네. 저도 이번에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혼밥 쪽은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말하고, 네. 또 혼술 쪽은 혼자 술 먹는 사람, 이렇게 이제 신조어들이 좀 생겨났는데요. 네. 이런 것만 봐도 혼자 뭘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한 카드사에서 낸 자료에서도 이렇게 나홀로 소비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이 신한트렌드 연구소에 따르면 이 영화관에서 영화표를 한 장만 사는 비중이 2011년에는 19.1%였는데요. 작년에는 24.4%로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식업종에서 결제했을 때 나홀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1년에는 3.3%였는데요. 작년에는 7.3%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혼자 사는 이들이 주로 이제 대형마트보다는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네. 편의점 매출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달 발표하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이 가장 최근 데이터가 5월 건데 5월 편의점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4.8% 증가했습니다. 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매출이 각각 6.3%, 5.4% 감소한 것과는 좀 대조적이죠. 네, 정말
혼자라는 게 아주 키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소비 트렌드 지켜보면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소비 트렌드 얘기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같은 신한트렌드 연구소가 꼽은 건데요. 그 한자로 술주, 그리고 밤야, 움직일동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주야동. 우선 네, 그렇죠. 술주는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젊은 세대나 여성들이 요즘 뭐 스파클링 와인처럼 좀 낮은 도수의 술을 즐기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스타벅스나 뭐 폴바센, 맥도날드 같은 이제 글로벌 체인에서는 밤에 맥주를 팔기도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맥주를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책맥 카페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야는 밤에 즐기는 문화생활을 의미하는데요. 요즘 뭐 열대야 때문에 밤에 밖으로 나오는 분들 많죠.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점 축제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정부의 정책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여름밤 축제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화제나 음악 페스티벌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마지막으로 동은 스포츠처럼 몸으로 즐기는 소비를 말하는데요. 뭐 하반기에 스크린 스포츠나 가상현실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좀 새로운 형태의 실내 스포츠 문화가 유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올해 하반기 소비 트렌드 주, 야, 동. 예.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탑 중에 탑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오늘 탑뉴스는 나 홀로 소비를 꼽을만 한데요. 네.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또 혼자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는 뭐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통체뿐만 아니라 뭐 주거 형태나 여러 가지 문화 등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네. 이 주택 정책 같이 정책적인 부분에도 이런 트렌드가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홀로 사시는 분들을 위한 정책 개발도 많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1%라는 말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대다수 공무원과는 다른 0.0001%의 생각이라고 믿고 싶은 한 공무원 발언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사실상 1%를 위한 세상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OECD가 낸 보고서 방정식과 불평등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가정소득에 따라서 수학 성적도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로 갈수록 수학 실력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큰데요. 문제는 이 수학 실력이 노력이 아니라 사교육이나 가정 형편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관련 문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국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OECD가 낸 보고서 제목부터가 남다릅니다. 방정식과 불평등인데요. 네. 저도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좀 제목에서도 거리감을 느끼긴 했는데 이 보고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이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수학과 관련해서 학업 성취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네. 이것을 사회 경제적 영향력에 따라서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사회 경제력이 많이 미치는 소위 말하는 고소득계층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좀 저소득계층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낮게 나타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격차가 OECD 평균보다 10% 이상으로 나타날 정도로 소득 간의 수학과 관련해서 학업 성취도의 차가 크다라는 보고입니다. 예, 뭐 주어진 조건입니다. 본인의 노력과 무한한 그거에 따라서 수학 성적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데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심한 편인가요? 다른 나라들 상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뭐 그 북유럽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교육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네네. 교육 선진국들은 이렇게 사교육이 거의 없거나 없고 또 공교육 내에서 많은 부분들을 교육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교육 불평등 문제들이 크게 제기되지 않는 반면에 우리는 이제 사교육이 어떠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교육 불평등 문제가 최근 들어서 크게 야기되고 있고 또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퇴근길에 이 학원버스 행렬 같은 정말 독특한 풍경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사실 과거에도 소득 격차는 있었습니다.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이 있었고 수학이 과거에는 지금보다 특별히 쉬운 것도 아니었을 텐데 소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소득 환경에 따라서 수학 성적이 달라지는 이 양극화되는 이런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그 사교육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교육이요? 소위 말해서 공교육의 내용들, 즉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내용을 사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받는 시스템 속에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업 성취도는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자기주도성이라든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입시 경쟁 강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논리들이 좀 지배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는 논리가 생기면서 사교육 시장이 이러한 논리로 불안감을 마케팅을 하고 또 여기에 또 어떠한 문화적인 현상들로 자리 잡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고착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바꿔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자립도라는 게 결국은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써서 사교육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결국은 그게 가정 형편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네, 자, 네, 수학 맞습니다. 성적의 양극화가 결국은 진학, 취업, 요즘은 취업하고 나서도 사교육을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네. 소득의 양극화가 악순환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생기는데 결국은 사회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뭐 창의력, 사고력, 종합적 판단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이런 부분들인데 네.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자기주도성이라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사교육으로부터 관리를 받는 것을 통해서 상실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사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관리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어떤 네. 상품이나 컨텐츠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또 혹은 원천적으로 보면 이런 사교육에 의존하고 또 초등학교부터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성인 사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떤 준비나 어떤 과정 속에서 사교육이 반드시 끼어들어야 된다라는 사고가 만연하게 된다라면 네.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국가 경쟁력에 꼭 필요한 사고력이라든지 어떤 창의적인 능력 이런 부분들에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자, OECD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불평등이 뭐 조금 증가할 때마다 GDP는 오히려 감소한다. 다시 말해서 불평등도가 심해지면 개개인의 소득이라든지 국가의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에도 악영향을 일정 부분 미치는 건데 앞서 뭐 여러 가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비 수준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쓰고 있는 거죠? 통계청이 매년 그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를 통계청이 추산한 자료는 한 18조에 달합니다. 그때 이제 물론 통계에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뭐 불법 과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마다 수치가 다른데 뭐 통계청은 18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캐디 같은 경우에는 한 35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예,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뭐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이 정말 부담이 될 수준일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사실은 이 해외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이들이 외국 아이들 앞에서 굉장히 암산도 잘하고 뭐 미리 선행학습을 해서 아주 빨리빨리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그 지시감기를 중심으로 답안을 맞춰내는 정답을 맞춰내는 이런 시험에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어떤 그 논리적인 표현이라든지 어떤 창의적인 생산물을 내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협업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네. 부분들 과정과 어떠한 사고력이 필요한 이런 영역에서는 좀 성취도를 못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그 교육에 있어서는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고력이라든지 그리고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교육을 좀 중요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대학을 가는 방식이 예전에는 뭐 학력고사라던가 수능시험, 본고사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뭐 많게는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교육과 외부 도움 없이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네네. 어떤 노력
경제적과 좀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이런 데 쓰여질 돈과 또 이런 데 쓰여질 시간을 좀 창의력이라든가 앞서 말씀하신 자립, 협업 이런 걸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학사회라가 굉장히 공고하고 또 이로 인해서 좀 입시 경쟁 강도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남을 앞서 나가야 된다는, 남을 이겨야 된다는 이런 불안감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특히 학생들에게 확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또 조기에 또 생을 마감하는 학업 스트레스로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입시를 통해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공동체성을 좀 회복하는 방향으로 또 교육의 본질인 경쟁이 아닌 한 인격체로서의 전인격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그런 입시 환경, 교육 문화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뭐 학부모도 그렇고 선생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리고 대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또 교육적 철학이나 가치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과 방향을 정하고 이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좀 협의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방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우리 사회가 좀 합리적 선을 위해서 포기할 부분들은 포기하고 또 수정 보완해야 될 것들은 보완해 나가야 되는 좀 복잡한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그저 교육을 지탄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교육에 방금 말씀하신 경제, 사회, 현재 어떤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좀 지켜보고요. 집안이 잘 산다고 못 산다고 수학 성적이 영향받지 않는 그런 좀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그런 과정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정말 뉴스가 쏟아지는 시간들입니다. 영국의 EU 탈퇴부터 시작해서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의 경색까지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 게다가 미국은 트럼프 신드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보호무역주의까지 강화하게 되면 결국 한국 같은 신흥국이나 약소국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도미노처럼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가 정말 끊임없이 쏟아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지금 사드 배치를 통해서 어제 저희도 몇몇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했지만 당장 눈에 띄는 보복은 하지 않겠지만 굉장한 불이익은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 한중 무역이나 대중국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앵커께서 그냥 연일 그냥 계속해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네. 저도 이거를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악재가 이제 반복되어지면서요. 네. 저는 한국 경제가 시계 제로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네. 일단 중국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액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잘 표현되고 있죠. 지난해 한 26% 차지했으니까는 네. 4분의 1이 넘는 규모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흑자에서는 52%나 차지했습니다. 중국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주된 먹거리네요. 예. 네. 거기다가 산업별로도 보게 되면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같은 경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생산량의 한 50%를 중국에다 수출할 정도니까요. 네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국민들도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보복하기가 쉽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중국 정부가 일단 예교적인 차원 속에서도 이제 그러니까는 단기적으로는
뭐 공개적 보복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한 한 자제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네. 이제 중국 정부 입장 속에서 사드가 실제 배치되기 이전까지는 최대한 이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사드 배치 번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 차원 속에서는 공식적으로 어쨌든 간에 좀 감정을 억제하면서 절제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자신들의 이제 그러니까는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조치들은 굉장히 많이 동원할 수 있습니다. 뭐 보이지 않는 보복 조치들이 그러니까는 네. WTO의 어떤 하나의 이러한 구애를 안 받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가 지난 이제 한 7, 8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그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소위 이제 그 이 비관세 장벽이요. 네. 한 5.3배나 증가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뭐 위생이라든가 검역을 틀 잡아가지고 이걸 강화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수출에 이제 지장을 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새로운 시장 개척하는 데 들어갈 때 정부의 이제 인증이라든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또 이제 그러니까 트립 잡으면은 우리나라 뭐 최근에 뭐 삼성 SDI라든가 LG 화학이 이제 그러니까 그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바로 이제 그런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거고요. 네, 맞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이 또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갈 수 있어요. 이제 반환 여론이 이제 그러니까 불매 운동으로 이제 이게 연결되지거나 네.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거 뭐 정부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이런 경우는 뭐 한류라든지 관광 같은 그런 민간 소비에는 직격탄이 될 거다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건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판매하는 그러니까 제품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시장에 이제 중국인이 들어와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중국 관광객이 그러니까 1인당 관광객이 한 $2,000 정도 소비를 해요. 들어오면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의 다른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이제 규모죠. 그런 점에서 그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보복 조치 안 하더라도 작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자, 뭐 중국이 실제로 일본에 대해서 이 지금 센카쿠 열도 중국명 야오위다오죠. 여기를 놓고도 지금 일본에 대해서 뭐 히토류 수출 중단, 또 자동차 불매 운동 이런 눈에 띄는 조치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도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보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지만 보이는 보복들도 가능하다면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중 경제 관계가 이제 비대칭적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한테는 그러니까는 가장 많이 그러니까 우리 중국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1등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네. 미국보다도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대만보다 이제 훨씬 더 이제 그러니까 한 300억 달러 정도 저는 더 많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이제 그 수출하는 이제 그 비중은 이제 중국이 전체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수입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네 번째로 네. 한 4%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비대칭적인 구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이루어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도 많이 진출해 있고 중국에 이제 그러니까 상품도 팔고 그러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의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이 되게 큰 나라들 대국들이 네. 자국에 그러니까는 그 법을 더 우선시 이제 적용을 하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국제법이라든가 이제 WTO 규정하고 이제 충돌했을 때 그러니까 자국의 그러니까 입장을 더 기준을 더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적용하면서요. 네. 중국 내부에서 일방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책 앞에서 지적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것들처럼 바로 이제 직결선을 이렇게 날릴 수가 있어요. 예, 중국 입장 속에서 제재를 개발하거나 비대칭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보복이라던가 불편함이 생긴다면 또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AIIB를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분 확보를 꽤 해서 뭐 장기적인 전망을 내다보고 부총재직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국장급으로 격화돼 버리고 지금 좀 실질적으로 중국이 조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요. 사실상 경제 보복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경제 보복을 했다고 이제 얘기하기 전에 저는 우리가 자초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본질은 그러니까 이제 낙하산 인사에 따른 인사 실패하고 정책 실패의 산물이죠. 네. 홍기택 씨 자리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게 6월 25일 전후였었어요. 이미요. 네. 근데 그동안에 벌써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까? 근데 그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이제 후임자 공모의 빌미를 제공한 거죠. 네네. 그걸 우리 정부가 이제 아무런 거기에 의사 표현도 안 하고
홍기택 씨는 이제 그러니까 휴가로 이제 물러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계속해서 이제 놀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는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방치하고 사실은 그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중국이 이 AIIB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부총재직을 보복했다라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관리 실패 측면도 있다라는 좀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연합회 2015년 기준. 이게 흥거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불평등과 방정식이라는 재미난 주제의 보고서 인터뷰를 해드렸는데 0576님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의 월급과 자녀의 성적 연관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둘만 안 오른다는 거죠. 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답자는 두 분입니다. 0824님 생수 드리겠고요. 또 3890님께도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WTO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에서 경비 생활하고 있는 60대 중반입니다. 예, 힘내시고요. 또 시원한 생수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